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4년 대비 실전 모의고사 형법 간단 해설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가 기존에 말씀을 드렸던 바처럼 모든 지문들을 풀어보지는 않을 겁니다. 일순환 때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 하고요. 그리고 일순환 때 설명드리지 않았던 내용들, 그리고 책이 출간되고 난 다음에 치러졌던 타직열 시험에서의 최신 판례, 최신 기출, 이러한 것들 위주로 자세하게 엄선을 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4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4번에서는 1번 지문, 2번 지문, 4번 지문을 살펴볼 거예요. 1번 지문은 우리가 일순환 때 공부를 했었죠. 처분행위가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처분행위에 대한 유무에 따라서 절도죄가 될 수도 있고 사기죄가 될 수도 있다. 이게 쟁점이고, 2번 문제에 대한 쟁점은 결련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배임죄가 성립이 되려면 배임행위를 통해서 손해 발생도 야기가 돼야 되고, 그 손해 발생을 통한 재산상의 이익이 취득이 되어야 될 것인데, 이 양자 사이는 대등된 성립 요건에 대한 문제고, 결련성에 대한 법률로서 대응되는 관계, 연관성을 가지게 되었을 때 배임죄가 성립될 수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 지문을 살펴볼 거예요. 4번 지문은 처음 보는 지문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보는 지문이라 할지라도 지문에 자세하게 힌트, 단서가 들어가 있죠. 첩을 끝에 가보시면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라서 방에 들어갔다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사실상의 평온상태라고 봐야 될 것이고,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깨트리는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침입이 인정이 되어서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겠지만,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서 들어갔다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깨트리는 방법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가 없다고 보는 게 맞겠죠. 자, 자세하게 1번 지문 가봅시다. 복습이죠. 일순환 때 설명을 드렸다. 마트를 운영하고 있던 주인이 다른 손님이 두고 간 지갑을 습득해서 점유하고 있었다. 그럼 일단 우리가 먼저 정리해야 될 부분은 처분행위 건자에 대한 문제입니다. 처분행위를 누가 할 수가 있는가? 법률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처분행위를 할 수가 있고, 사실상에 대한 권능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처분행위를 할 수가 있다. 그럼 일단 A라는 매장 주인은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당신 지갑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었고, 갑이라는 피고인이 제게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지갑을 건네주었다면 A가 결국 처분행위를 한 것이고, 갑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지갑이 아닌데 자기의 지갑처럼 기망을 했고, 그를 통해서 재물 등을 얻었기 때문에 처분행위를 통한 사기죄가 성립되는 경우다. 그래서 사기죄가 성립되는 경우지 책략절도로서 절도죄가 성립되는 경우가 아닙니다. 주의하시고. 2번 지문으로 가봅시다. 일명 결련성의 법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결련성의 법리는 매우 중요한 법리고요. 이 법리는 지금 이 지문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출제가 되고 있고 나오고 있는 최신 판례, 최신 기출에서도 이 법리를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럼 일단 판례의 법리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일순환 때 공부했던 내용을 더듬더듬 리마인드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일단 배임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 배신행위를 해야 될 것이고, 실행의 착수를 통해서 손해 발생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아울러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을 해야 된다. 따라서 손해 발생에 대한 문제하고 재산상 이익에 대한 문제는 대등적 요건에 대한 문제다. 하나 정리를 끝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끝에 가보시면 재산상의 이익과 손해 발생은 어떤 관계?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따라서 일정한 관련성이 있게 되었을 때 배임죄가 성립될 수가 있다. 이걸 우리는 흔히 결련성의 법칙, 결련성의 법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사실관계를 보시면 이 사실관계는 아직 출제가 된 적은 없어요. 법리 위주로 기억을 하시면 충분하다. 갑이라는 피고인은 새마을금고를 운영하고 있는 임직원입니다. 새마을금고에 여유자금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여유자금을 불법적으로 금융상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금융상품이 어떤 상품이다? 고위험 상품이에요.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금융상품을 매입을 했다는 거죠.
그럼 원금이 보장되지 않으니까 이 금융상품을 구입하는 가정에 결국 손실이 일어날 수 있는 염려가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해 가지고 새마을금고의 입장에서 손해 발생이 야기될 수 있는 염려, 위험성이 발생되겠죠. 그러면 일단 손해 발생에 대한 문제는 끝났고, 그로 인해서 갑이라는 피고인이 누구한테? Q라는 금융기관, 결국 금융상품을 판매한 금융기관한테 수수료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Q라는 금융기관이 수수료를 취득하게 되었다.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고 보았을 때 과연 갑이라는 피고인한테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Q라는 금융기관이 수수료를 취득한 것,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은 금융기관이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대가로서, 용역 등을 제공한 대가로서 취득을 한 것이지 갑의 어떤 배임 행위를 통해서 취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 발생에 대한 문제하고 재산상 이익에 대한 문제는 일정한 관련성이 없다는 거예요. 결연성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될 수가 없는 경우다. 결론은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서기보 시험에서는 법리 중심, 법리가 중요하니까 지금 텍스트에 있는 법리 그리고 해설지에 있는 법리를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질문 갑시다. 갑이라는 피고인하고 A라는 피해자는 연인관계예요. 그래서 원래 A라는 피해자가 갑이라는 피고인한테 나 스스로 TV를 설치하지 못하겠으니 대신 네가 우리 집에 와서 TV를 조금 설치해주면 안 되겠느냐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 요청에 따라서 갑이라는 피고인이 A의 집에 들어가서 TV를 설치해 주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TV에는 불법적으로 카메라라든지 또는 저장 장치를 부착시켜 둔 거죠. 즉 갑이라는 피고인의 일종의 범죄를 범할 목적을 가지고 TV를 설치해 가지고 안으로 들어간 거죠. 이러한 경우에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쟁점이다. 이 법리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일순환 때도 정리를 마쳤습니다. 판례의 입장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침입이라는 개념은 주거자의 의사에 반하는 형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즉 통상적인 출입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침입이라는 개념이 인정이 될 것이고,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침으로써 주거 침입죄가 성립될 수가 있을 것이다. 근데 이 사실관계에서는 혼외 성관계 사건과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요청을 했죠. 문을 열어줘서 피고인이 들어갔기 때문에 설사 불법적인 목적을 숨긴 상태에서 들어간 경우라 할지라도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깨트리는 방법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주의하시고 결론 위주로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번. 11번에 있는 기억번 지문하고 그리고 니은번 지문하고 디귿번 지문 위주로 살펴볼 겁니다. 선생님, 11번에 있는 기억번 지문은 처음 보는 지문인데요. 아니에요. 물론 이 문구 자체는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 법리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벌써 2차례 이상 공부를 마쳤습니다. 신뢰의 원칙을 떠올려 보시면 돼요. 다른 사람이 교통법규를 잘 준수한다라면 결국 나도 잘 준수하게 될 것이고, 내가 잘 준수한다라면 다른 사람들도 잘 준수하겠지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러한 신뢰 원칙이 어디까지? 공동 분업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것이다. 그러면 전공의 대 전공의의 관계라면 수직적 관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에 대한 문제라면, 일종의 협진 진료에 대한 문제라면, 내가 맡은 바 전공 분야에 대해서만 잘 진료를 한다면 당연히 내과 의사나 마취과 의사나 신경외과 의사나 다른 의사들도 진료를 잘 하겠지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지 가실 책임이 인정이 될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 줄 가보시면 의사가 환자에 대해서 주된 의사의 지휘에 따라서 진료를 하게 되는 경우, 두 번째 줄 끝에 가시면 별도의 포인트가 있죠. 서로 대등된 지위에서, 즉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에서 각자의 의료행위를 나누어 가지고 진료를 하고 있는 관계였다면 의사한테는 가실 책임이 인정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니은번 지문 갑시다. 니은번 지문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대한 문제예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우리가 반복해서 살펴봤습니다.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 제1항에 대한 문제로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과연 신체를 직접적으로 촬영을 해야 될 것인가? 두 번째, 실행의 착수 시점은 언제부터일까? 세 번째, 기소 시점에 대한 문제들을 한꺼번에 정리를 해봤었고, 지금 우리가 살펴봐야 될 문제는 1항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중간에 가시면 2항에 대한 문제예요. 그럼 선생님, 2항은 뭡니까? 자, 지문을 잠깐 가보겠습니다. 2항에 대한 문제를 조문 한번 읽어보시면 1항에 따라서 의사에 반해서 타인의 신체를 촬영했고 촬영한 그 촬영물을 반포하거나 판매하거나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하게 되었을 때 14조 2항에 따라서 처벌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문에 기술되어 있는 공공연하게 전시라는 이 표현 자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상대방이 반드시 인식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실제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랄지라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아두면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쟁점이다. 대법원 판례 입장은 공공연한 전시라는 개념은 반드시 상대방, 불특정 다수인들이 그것을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오픈된 상태에 놓아둠으로써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아두게 되면 그로써 인정이 돼버린다. 그럼 사실관계가 보시면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갑이라는 피고인이 네이버 밴드에다가 전체 공개로 전환을 하고 난 다음에 피해자하고 성관계라든지 이러한 촬영물을 의사에 반해서 게시를 했습니다. 포인트는 뭐죠? 전체 공개로 전환을 했죠. 그럼 누구나 밴드에 접속해서 이 촬영물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없다?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상대방 등이 불특정 다수인들이 반드시 실제로 인식은 하지 못한 경우라 할지라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아둔 것이기 때문에 공공연한 전시다, 전시가 아니다, 전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디귿번 지문 가겠습니다. 지문 잠깐 갔다 올까요? 자, 이 디귿번 지문에 대한 문제는 1순환 과정에서는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습니다. 이 디귿번 판례 자체가 매우 중요한 판례는 맞아요. 하지만 강요죄 단원 자체가 법원 서기보 시험에서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는 단원이기 때문에 1순환 때는 제가 그 단원 자체를 그냥 스킵을 했죠. 자, 이번 시간에 강요죄에 대한 성립 요건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는 이 사실관계에서 폭행 등이 인정이 될 것인가, 강요죄가 성립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될 점은 손괴죄에 대한 문제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손괴죄에 대한 쟁점과 강요죄에 대한 쟁점은 전혀 별개의 쟁점이다. 다른 쟁점이고 엄밀히 말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디귿번 지문 가보시면 갑이라는 사람이 A로 하여금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A 주택 앞에다가 대문 바로 앞에다가 차량을 주차를 시켜 두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강요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쟁점이다. 사실관계 보시면서 같이 판단해 봅시다. 갑이 피해자의 주택 대문 바로 앞에다가 주차를 시켜 두었다. 그럼 을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차량을 주차장에 넣어야 될 것인데 주차장에 넣을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을은 주차를 할 수가 없을 것이고 그로 인해 가지고 불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을 운행할 권리 자체가 방해된 건 아니죠. 자기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 주차를 하지 못했을 뿐이지 그 차량을 여전히 운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경우에 과연 강요죄가 성립될 것인가? 강요죄는 처음 보니까 요건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324조 강요죄 좀 보시면 어떤 요건? 일단 폭행 협박이 이루어져야 돼요. 폭행을 통해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시킨다거나 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들었을 때 강요죄라는 범죄가 성립이 될 것인데 이 판례에서의 쟁점은 첫 번째 쟁점은 피고인한테 폭행이 있었다라고 볼 것인가. 두 번째 쟁점은
권리 행사 자체를 방해한 경우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갑이라는 피고인이 을의 대문 앞에다가 그냥 바로 주차만 한 것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폭행이라는 개념이 부정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폭행이 부정이 될 것이고, 두 번째, 을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 안으로 주차를 하지는 못했겠지만 불편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차량을 여전히 운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차량을 본래 용법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차량을 운행할 권리 자체를 방해했다고 볼 수는 없겠죠. 따라서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라고 보기도 곤란한 경우다. 따라서 이러한 두 가지의 요건이 부정이 됨으로써 강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12번 횡령죄에 대한 문제로 갑시다. 1번 지문이라든지 3번 지문이라든지 또는 뒤에 있는 4번 지문은 일순한테 다 설명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각자 복습하는 것으로 맡겨두고요. 2번 지문에 대한 문제로 갑시다. 사실관계가 어려운 것처럼 기술이 되어 있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서의 쟁점은 과연 불법 영득의사가 인정이 될 것인가? 반환을 거부하게 되었을 때 반환 거부에 대한 의미는 무엇인가? 결론 위주로 정리를 하시면 충분하다. 사실관계를 보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갑이라는 피고인은 주류 업체에서 사내 이사로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A라는 피해자가 갑이라는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 주류 업체에서 주류를 사갔어요. 그런데 외상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자 갑이라는 사람은 A라는 피해자한테 외상대금, 주류대금 110만 원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A라는 사람이 이 110만 원을 갚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갑 측하고 A 측이 민사 분쟁 중이었다. 그런데 그 과정에 A라는 피해자가 착오로 갑 측한테 470만 원을 송금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은 원래 갑 측한테 470만 원을 줄 생각이 없었는데 착오로 돈을 송금해 버리니까 A는 갑 측한테 내가 입금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를 했고, 갑이라는 사람은 무슨 소리 하느냐, 네가 우리 회사한테 외상대금이 있는데 아직 갚지 않았으니 110만 원을 공제하고 난 다음 360만 원만큼만 반환을 했고 110만 원에 대해서는 반환을 거부한 거죠. 그럼 이 사실관계에서 갑이라는 피고인한테 110만 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될 것인가 성립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갑이라는 피고인은 110만 원에 대해서 반환을 거부하고 있었죠. 반환을 거부하는 것도 횡령죄의 행위태양으로서 횡령죄가 성립될 수가 있는 것인데 단순하게 반환을 거부한다고 횡령죄가 된다고 했습니까?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이 법리는 우리가 벌써 공부를 했었죠. 리마인드 해보시죠. 내 것처럼 하기 위해서 소유자의 이익이 아니라 자기 개인의 이익 등을 위해서 반환을 거부했다면 횡령죄가 성립될 수가 있겠지만 그러한 이유가 아니었다면 반환을 거부하는 그 자체만 가지고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럼 판례의 법리를 정리를 해보시면 두 번째 줄에 반환 거부가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 즉 갑이라는 사람이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 가지고 바로 인정이 될 것이 아니라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 횡령행위하고 동일하다고 볼 정도까지 이르러야 된다. 그런데 이 갑이라는 사람은 110만 원을 반환받을 수 있는, 돌려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다?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즉 자기가 받을 돈을 받은 것에 불과한 것이고 결국 상계 처리를 통해 가지고 110만 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없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다. 따라서 갑이라는 사람은 11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받을 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불법 영득의사가 있다라고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횡령죄에 대한 성립 자체가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13번 갑시다. 1번 지문이라든지 2번 지문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4번 지문은 일순환 등지에서 강조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리마인드를 해보시고
해설 강의에서 살펴봐야 될 지문은 13번에 있는 3번 지문이에요. 이 판례는 최신 판례 그리고 최신 기출이고 앞으로도 계속 출제가 될 지문처럼 보여집니다. 교수님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공범과 신분에 있는 내용 등을 떠올려 보시면서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한 요건이라든지 또는 교사죄가 성립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부를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문을 제가 따로 읽어보지는 않을 거고 뒤에 있는 사실관계라든지 법리를 보면서 하나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P라는 5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은 누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냐면 갑이라는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고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은 누구 거다? 갑 소유다. 이 건물에 A라는 피해자가 가족들하고 임시로 거주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나가주세요. 퇴고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A라는 피해자가 건물에서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자 갑이라는 피고인이 열에 받쳐가지고 자기의 아들한테 야 아들아 비밀번호를 변경해라. 비밀번호를 변경 지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 비밀번호를 변경하게 되었을 때 과연 이 갑이라는 피고인한테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한 교사가 인정이 될 것인가 인정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자, 먼저 복습 323조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구비해야 되죠? 타인이 점유하고 있거나 여기서는 A가 점유하고 있죠. 타인이 점유하고 있거나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소유 물건이어야 되죠. 진정 신분범에 해당이 된다. 자기 소유 물건이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겠지만 자기 소유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을의 입장을 판단해 봅시다. 을이라는 아들은 이 건물이 자기 겁니까? 자기 게 아니잖아요. 을이라는 사람은 자기 소유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을은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을이라는 정범 자체가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형법은 어떤 학설? 공범 종속성설의 입장을 취한다. 적어도 정범이 실행에 착수 이상 나아감으로써 위법한 행위를 해야 되고 범죄가 성립이 돼야 돼요. 근데 을이라는 아들 자체가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수가 없으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교사를 해봤자 공범 종속에 따라서 교사가 인정될 수 있다 없다? 인정될 수가 없겠죠. 따라서 갑이라는 피고인한테는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교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법리 체크.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33조 본문에 따라서 소유자한테 가담하게 되었을 때는 공범이 성립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반대로 을이라는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 소유권자한테 가담을 한 경우였다면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자 신분자한테 가담했다면 33조 등에 따라서 공범관계가 인정이 될 수 있겠지만 실제 이 사실관계는 반대죠. 오히려 신분자가 소유권자가 비신분자한테 가담한 경우로서 33조에 대한 문제가 인정이 될 것이 아니라 공범 종속에 대한 문제로서 교사범이 인정이 될 것인가 인정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면 충분한 문제입니다. 21번 위법성 조각에 대한 문제로 갑시다. 3번, 4번 지문은 넘어가고요. 4번 지문은 설명드렸던 부분이고 3번 지문은 법리만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순환 때 첨언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시간 때는 1번 지문, 2번 지문 위주로 살펴보겠다. 1번 지문에서의 쟁점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주 내인가 아니면 용인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섰다고 볼 것인가 즉 정당행위가 인정이 될 것인가 인정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여부가 쟁점이고 2번 지문에서의 쟁점은 피해자가 만약 동의를 했거나 승낙 등을 하게 되었을 때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한 것이 과연 범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쟁점입니다. 먼저 1번 지문 살펴보겠습니다. P라는 아파트가 있었고요. P라는 아파트에는 갑이라는 피고인이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입주자 대표회의의 소집 공고문은
갑이라는 피고인 명의로 소집 공고문이 게시가 되어야 될 것인데 갑 명의로 소집 공고문이 게시가 된 게 아니라 A라는 동대표하고 B라는 관리소장이 공모한 상태에서 자기 마음대로 입주자 대표행의 소집 공고문을 게시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갑이라는 사람이 목도를 하고 소집 공고문을 뜯어버렸다. 손괴행위를 하게 되었을 때 갑이라는 피고인한테 손괴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결론은 손괴죄가 성립될 수 없어요. 왜? 사회상규에 용인될 수 있는 범주 내다. 따라서 정당행위가 인정이 되어서 손괴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판례의 법리를 가보시면 1번 관리규약에 따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회장이 소집한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회장이 소집한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소집 공고문을 게재를 한 거죠. 두 번째, 이러한 소집 공고문이 계속 방치가 되어 있으면 사람들의 입장에서 다른 입주자들의 입장에서는 적법하게 소집 공고문이 게시가 되었구나라고 오인할 여지가 생겨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갑이라는 사람이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바로 뜯어버렸던 거예요. 이러한 경우라면 위법한 상태를 바로잡기 위해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허용될 수 있는 범주 내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정당행위가 인정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서 손괴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질문 갑시다. 갑이라는 피고인, 남편이 A라는 피해자, 여자분을 구타를 했습니다. 가정폭력 범죄를 범했어요. 그로 인해서 법원은 갑이라는 피고인한테 A라는 피해자 근처에 가지 마라. 100m 이내에 접근을 금지하겠다. 그리고 유선이 되었던 무선이 되었던 연락을 취하지 마라. 송신 금지에 대해서 임시보호명령을 발했습니다. 그런데 갑이라는 피고인은 임시보호명령을 어긴 상태에서 주거지 근처에 근접을 하게 되었고 접근을 했고 A라는 피해자한테 문자 메시지 등을 발송을 한 거예요. 이러한 경우에 과연 이 갑이라는 피고인은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했다고 볼 것인가? 위반하지 않았다고 볼 것인가? 여기에 대한 문제가 쟁점입니다. 피고인은 지금 뭐라고 주장을 하고 있냐면 3번 복차 가보시면 저는 피해자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승낙을 했기 때문에 접근을 한 것이고 연락을 취한 겁니다. 따라서 저는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한 바가 없습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임시보호명령은 피해자의 양해라든지 승낙을 통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다. 피해자가 설사 양해를 했거나 승낙을 했거나 즉 요청 등을 한 경우라 할지라도 구성요건 해당성이 여전히 인정될 수가 있는 것이다. 만약에 피해자의 양해나 승낙으로서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어진다고 해버리면 법원이 명령을 내린 임시보호명령 자체를 뭐 시킬 수 있다? 무효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설사 승낙 등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임시보호명령을 여전히 유지시켜야 될 것이고 지켜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갑이라는 사람이 접근을 했다. 연락을 취했다면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했다고 봐야 될 것이고 세 번째 가보시면 이 사실관계에서는 빠져있겠지만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한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도 계속적으로 피고인이 연락을 했거나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게 되었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봐야 될 것이고 따라서 정당행위도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실관계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아니라 여전히 위법한 경우로서 범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경우다. 24번 실행의 착수에 대한 문제로 갑시다. 제가 기본 강의 1순환 때도 말씀드렸지만 법원 서기보시면서는 실행의 착수에 대한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기본적인 판례들 그리고 아직 출제가 되지 않았지만 출제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이유가 있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같이 정리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뭐 1번 지문이나 3번 지문이나 4번 지문에 대한 것들은 앞서서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이번 시간에는 2번 지문에 대한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외국한 관리법 위반죄에 대한 실행의 착수가 인정이 될 것인가, 인정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외국 돈, 즉 엔화 등을 그냥 송금을 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자기가 휴대한 상태에서 반출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러한 두 가지의 경우를 나누어 가지고 살펴볼 건데, 갑이라는 피고인이 국제공항에서 500만 원은 화물로 붙였습니다. 이게 첫 번째 행위에 대한 문제고, 400만 원은 화물로 아직 붙인 건 아니고요. 자기가 기내에 가지고 들어가기 위해서 캐리어, 휴대용 가방에다가 가지고 있는 상태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아직 보안 검색대에 통과되기 전이에요. 이러한 경우에 과연 실행의 착수가 인정이 될 것인가, 인정되지 않을 것인가. 일단 법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외국한 거래법 위반죄의 실행의 착수는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외국 돈을 국외로 반출하게 되었을 때, 근접 밀착한 행위가 인정이 되었을 때 실행의 착수가 인정이 될 것이다. 그러면 근접 밀착한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볼 것인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것인가, 거기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시면 되겠죠. 먼저 500만 원을 화물로 붙였다면 그것은 국외로 반출하기 위한 근접한 상태, 밀착한 상태에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동그라미 1번 쟁점에 대한 부분은 실행의 착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관계에서 쟁점이 된 4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보안 검색대에 올려두었거나 또는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다면 이제 비행기를 타면 되죠. 탑승을 하면 되는 부분만 있기 때문에 밀접한 경우 또는 근접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겠지만, 보안 검색대를 아직 통과하기 전이었다면, 단순하게 휴대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는 단계에 불과했다면 밀접한 단계까지 나아갔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실행의 착수 단계가 부정이 될 것이다. 따라서 1번 쟁점 말고 두 번째 쟁점, 2번 행위에 대한 부분은 아직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25번 명예훼손죄 그리고 모욕죄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1번 지문은 기본적인 판례의 법리죠. 이번 해설 강의에서 살펴봐야 될 문제는 2번 지문에 대한 문제하고 4번 지문에 대한 문제를 살펴볼 거예요. 2번 지문은 제가 1순위 때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신 판례고 최신 기출이고 최근에 가장 핫한 판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보시면서 리마인드를 하시면 될 것 같고, 4번 지문 볼게요. 선생님 4번 지문 처음 보는 지문 같은데요. 아니에요.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시고 4번 지문은 우리가 공부했던 사실관계입니다. 바로 기레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기레기라는 소리를 듣지. 그러니까 기레기지. 현대자동차의 조향장치에 대해서 비방하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기레기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었을 때 과연 그것이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 제가 보시면 키워드가 있어요. 인터넷 공간 등에 작성된 단문의 글이라 할지라도 키워드 체크해 두시고, 이런 걸 기레기라고 하죠. 이 말이죠. 이러한 단문의 글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의견을 강조하거나 또는 함축하거나 또는 자기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이야기한 것에 불과하다면 원칙적으로 정당행위가 인정이 되어서 위법성이 초각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1순위 때 공부했었죠. 그 쟁점에 대한 문제입니다. 넘어가서 2번 지문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갑이라는 피고인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A라는 피해자의 방송 영상을 틀어두었고, A라는 얼굴을 그대로 보여준 게 아니라 A라는 피해자의 얼굴에다가 걔의 얼굴을 합성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게시 보여주게 되었을 때 과연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법리가 중요하죠. 최근 서기 보시면서는 지금 상단 부분에 있는 이 법리가 그대로 출제가 되었다. 모욕죄에는 수단과 방법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언어적인 수용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또는 시각적인 수단을 사용해도 모욕죄가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왜? 최근 들어서
영상장치 또는 그 영상장치를 발송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 자체가 예전에 비해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개발이 되었고 늘어났죠. 그리고 합성하는 기술도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언어적인 표현을 통해서 외부적 가치를 침해할 수도 있겠지만 언어적인 표현이 아니라 어떤 합성을 통해서 또는 시각적인 장치를 통해서 사람의 외부적 가치를 침해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각적 수단을 이용해서도 얼마든지 모욕죄가 성립될 수는 있습니다. 성립된다가 아니에요. 성립될 수는 있는 것이다. 그러면 성립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이 사실관계처럼 단순하게 피해자의 얼굴을 가리는 용도로 합성을 해서 개의 얼굴을 부착한 정도에 불과하다면 그것은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어떤 외부적 가치를 침해한 것은 아니고 다소 해악적으로 풀어내려고 표현하고 것에 불과했다면 이러한 경우는 모욕적 언사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고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래서 앞으로 이 법리가 그대로 다시 출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이 사실관계에 대한 결론 자체가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법리 한 번 더 리마인드 하시고 사실관계 결론 체크하시고 키워드만 정확하게 체크하시고 결론으로 가시면 되겠죠. 아무쪼록 문제풀이 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점수에 대한 부분은 지금 연연할 시기가 아닙니다. 제가 수업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40점 받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거보다 더 못한 점수를 받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판단해야 될 부분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내가 처음 공부했을 때 가졌던 그 간절함이 식었는지, 아니면 여전히 식지 않고 간절함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약한 부분이 무엇인가, 이러한 부분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100점을 받으면 뭐하고 40점을 받으면 뭐하겠습니까? 지금 100점 받는다고 절대 시험장 가서 100점 받는 거 아닙니다. 점수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혹시라도 못 치신 분들 의기소침하실 필요 전혀 없으니까 끝까지 자신감 가지시고 복습 잘하시고 궁금한 부분은 카페에 질문을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수업 끝나고 상주하실 때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일요일 오후경에 카페 자료실에다가 업로드를 시켜두겠습니다. 수업 때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